교수님, 일본은 이제 또 지진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특히 과거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경제와 위상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았다는 평이 있는데요. 네. 실제 동일본 대지진은 어느 정도 피해를 좀 일본에 줬었나요? 사실 그때는 그 첼로빌 그 지금 우크라이나죠. 그 1980년대에 있었던 당시 소련의 첼로빌 지진 그 원전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에서 일어났고요. 그때의 수준하고 똑같은 그게 뭐 원전 사고의 수준이지만 레벨 7이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거는 뭐 그 동북 대지진은 그 합해서 2만 명 정도가 사망했고요. 그리고 후쿠시마 전체가 이제 농수산물 자체를 이제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없게 일본이 만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한 그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원전 사고가 네. 거기서 600km까지가 네. 문제가 된다. 600km는 거기서 일본의 오사카까지입니다. 그래서 도쿄까지는 300km이기 때문에 사실 일본 전체가 망했다고까지도 당시 일본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였군요. 네. 또 실제로 그 뒤에 저도 그런 시각을 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또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정도 피해는 또 아닌 거 아닌가요? 일본 정부의 시각은 먼저 첼로빌처럼 그 콘크리트를 막아버리면 이게 회복은 빠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일본의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고 일본은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도 일본이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로 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네. 거기에 뭐 첼로빌처럼 콘크리트에 어마어마한 그 창호 같은 게 만들어지면 이것은 일본 망했구나. 그렇게 해서 일본에 안 가게 된다. 네. 실제로 도쿄에 있었던 해외의 치사들은 거의 모두 오사카 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네네네. 일본 안에 그만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은 되도록 그 문제가 없다라는 홍보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후쿠시마의 도양이라든가 흙이죠. 이거 흙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흙을 많이 위에 있는 그 도지의 흙을 완전히 모아서 이게 못 쓰게 하거나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요. 거기 후쿠시마 안에를 그 흐르고 있는 칸이 있죠. 네. 칸에서 나오는 민물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수치로도 안 돼요. 지금까지만 해도요. 그렇게 해서 30km 이내에는 절대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또 대지진의 문제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문제가 가장 컸어요. 그때는 대지진 이상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보도를 안 한 거죠. 보도를 안 하고 예. 잊혀지길 바랬군요. 예. 그래서 갑산성 이상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것도 후쿠시마 안에서는 갑산성 이상으로 그것을 그 조사할 수 있는 병원을 한 군데로 지정해 놓고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거기서만 해라? 예, 거기서만. 다른 데 가도 그 진찰을 하지 않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비밀 유지에 엄청나게 힘을 썼어요. 그렇게 하여서 실제적인 그 정보가 외부 유출되지 않도록. 먼저 그게 중요했죠. 그리고 굉장히 이상한 물고기라든가 이상한 그 동물들 이게 그 돌변 뭐 이변. 네, 돌연변이. 돌연변이죠. 예, 이게 많이 생겼어요. 그게 또 그 사진 찍고 내보내지 못하게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특히 그때는 아베 정권이 됐으니까 좀 민주당 정권 때 됐지만 금방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요. 철저하게 정보 통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이
그 뭐라 그럴까 보도의 자유 부분에서 엄청나게 그 수위가 세계적으로 낮아지기도 했거든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후쿠시마는 지금 전산화 되어가고 있다라는 곳에 많은 그 오히려 보도를 그쪽에 힘을 쓴 거죠. 네, 그런 것이 좀 있었어요. 실제는 어떨까? 네. 그러니까 가끔 후쿠시마 쌀로 만든 그 삼각김밥이라든가 그거 있어요. 네. 네. 거기서 그 세시음이 나왔다라든가 그런 게 일본에서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후쿠시마 농산물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예. 교수님 그럼 이런 와중에 그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앙아시아 순방을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네네네. 사실 중앙아시아 순방 이거는 뭐 외교적인 행사니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걸 취소하면서 난카이 대지진이 예상된다.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진이 계속 조금씩 발생을 하면서 정말 대지진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아마 이 방송이 나가는 8월 15일 이쯤이 또 그 정말 올 수 있는 날로 뽑히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예, 8월 8일에 일본 규슈 미야자키현 앞바다 휴가나다라는 데서 진원지 차원에서는 진도 7.1의 간진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은요 남해 트로프라는 뭐 남해는 일본말로 난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그 해구가 있어요. 네. 해구라는 게 그 바다에 있는 이게 그 홈 같은 데잖아요. 네. 네, 거기는 육지의 플레이트 아래에 바다 쪽의 플레이트가 안으로 그냥 쭉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쭉 들어가기 때문에 바다 쪽의 플레이트가 이렇게 들어가면요. 네. 육지 플레이트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네. 이게 한계가 오면 이렇게 환동합니다. 예, 이곳으로 일어나는 지진이 일본의 대지진입니다. 사실. 네, 그러한 그 계속 그 작용이 있는 데가 동북 대지진이 일어났던 일본의 동북 지방 쪽에 막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일본의 동북 지방 이렇게 있으면 그 거기 이와테현에서 일어났던 동북 대지진은 이쪽에서 이러한 해구가 막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0cm 정도 움직였어요. 20cm. 예. 그런데 그때는 그 거의 진도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죠. 20cm가 움직였는데 그 정도 지진이군요. 그게 그냥 20cm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지진을 그러니까 일본의 동북 지방에서 거의 도쿄 가까운 데까지 다 흔들렸잖아요. 네. 그다음에 남해라는 곳은요. 도쿄 이남의富士山 앞바다예요. 네.富士山 앞바다에서 규슈 앞바다까지 이게 긴 그 해구가 있습니다. 네. 예, 이곳이 현재까지 100년이나 140년에 한 번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140년마다 대지진이 왔다. 예. 그러니까 이게 100년이 되는지 140년이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런데 그게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네. 네, 요새는 가장 마지막에 일어났던 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거의 80년 정도 지나간다. 46년에 한 번 일어났고 48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46년 기점에서는 뭐 80년도 지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20년 이내에 아마 확실하게 그 큰 대지진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요. 20년 이내라는 것은 오늘 와도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20년 뒤가 아니라 20년 내니까 뭐 오늘 내일 올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이러한 이야기를 그 일본의 기상청이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해 가지고 처음으로 그 아까 이야기한 8월 8일에 규슈 앞바다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지진
파르센 주의보라는 거 사상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아. 이게 용요르테르스가 있다. 네. 그러니까 큐슈 앞바다의 한 지점에서 나오는 지진이 아니라 이게 연속적으로. 아, 여기저기서 계속 막 지진이 예. 나가지고 정말 큰 지진이 올 수 예. 있다. 아. 그게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그거는 막 그쪽에서 보시면 큐슈에서 이게 그 시코쿠 네. 전도에 또 하나의 균열이 있어요. 네. 여기가 한 번 깨진다. 아. 예, 여기서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가지고 네. 그때 시코쿠에는 최고 29m의 쓰나미가 온다. 와. 예, 네 다른 데서도 네. 그 최소한 2m의 쓰나미가 아. 그러니까 2m에서 10m, 15m 그런 게 온다. 동북 대지진 때는 최고가 15m였습니다. 와, 그럼 29m면 지금 동북 대지진 때 2배가 올 수 있다는 예, 거네. 예. 뭐 26m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 26m. 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그 나고야 쪽에서 그富士山 앞바다 쪽까지가 또 이어지고 있지만 이게 연속적으로 거기서 또 일주일 이내에 또 깨질 우려가 있다. 그게 두 번째 대지진. 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래요. 아. 그렇게 되면 거의 도쿄까지 그 도시까지 쓰나미가 휩쓴다. 아, 일본의 남쪽이 그럼 초토화 되는 거네요. 네네네. 아.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동북 대지진은 그 동북 지반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해그. 그러나 남해, 난카이는 큐슈 쪽에서 쭉 이렇게. 아, 굉장히 길군요.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한 콤보이고요. 네. 근데 더 문제는 거기에 원전이 굉장히 많아. 아, 큰일 났네요. 큰일 나요. 거기에 오면 예. 일본 전체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사실상. 아, 오면. 그때 그러니까 그 후쿠시마 하나로 그렇게 오사카까지 오염되었다. 네. 한때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오사카 앞바다에서도 다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원전이. 굉장히 많은 원전들이 있는데 네. 그리고 특히富士山 앞바다 쪽에 그쪽에도 그 원전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게 다 문제가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일본은 원전으로 다 가동을 멈춰야 돼요, 사실상.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네. 있겠네, 정말. 그러면은 교수님 그 동일본 대진인데 후쿠시마 원전 터지고 나서 일본이 그거 못 돌려가지고 지금 뭐 전기가 뭐 엄청 전기료도 오르고 그 원자력 발전을 못해서 힘들어 했는데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원전이 문제가 되면 방사능 피해도 피해지만 이게 뭐 전기 생산을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때는 그러니까 동북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는요. 네. 일본의 원전을 일시적으로 거의 다 그 스탑시켰습니다. 그래도 뭐 다른 대체 에너지로 네. 일단 그 전력 수요는 가까스로 일단 그 하기는 했지만 네. 그 모든 게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그 대체 에너지도 그 이게 망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그때 먼저 동북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은 2만 명 정도, 2만 명 조금 그 아래쪽인데 이게 오를 때는 최고는 30만 명 정도 죽는다. 와,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정말 와서는 안 되는 네네네. 큰 네. 정말 재앙이 될 수 있겠네요. 국가적인 그렇죠. 재앙이. 그래서 지금 애니 사당호에서 일본 여행을 하고 네.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뉴스가 일본에서 많이 나오니까 네. 많이 돌아오거나 혹은 앞으로 일본 가는 여행 계획을 취소하신 분들 꽤 많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왜냐면 이게 지금 공식적으로 지진 주의보를 역사상 처음으로 했으니까 했다고 대지진. 하니까. 대지진 그냥 예. 지진이 아니라 예. 네. 그리고 일주일이 가장 위험하다. 위험하다. 8월 8일에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것은 막 오늘 내일 정도까지. 그렇죠. 네. 예. 네, 이 방송에 나가는 이제 광복절 전후가 될 것 네, 같은데 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일본이 그래도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 그 쓰나미에 대처를 못해서 막 이 원전 멜팅 다운되고 막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면서 전 세계를 피해를 네, 네. 줬지 않습니까? 민폐를 했는데
이번에는 예상이 되니까 좀 원자력 발전소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이거는 예를 들면 그러한 비상 사태에는 일단 가동을 멈춰야 하잖아요. 네. 네. 그 멈추는 것도 그때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멈췄다 하더라도 그 원전 자체가 깨졌기 때문에 네. 이게 반사능이 계속 유출이 됐죠. 유출이 네. 된 거죠. 이번에도 그렇게 거대한 것이 오면요. 네. 이게 원전 자체가 깨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네. 그게 kyushu의 지진이 가끔 있어요. 네. 이번에 난카이 트라프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도 몇 번 와가지고요. 가까운 데 있는 kyushu 쪽의 원전에서는 항상 대피 훈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나 그때는 후쿠시마 원전처럼 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 일본 내에서도 이거 오면은 뭐 방법 없다. 네. 네, 그러나 그 말을 안 하죠. 역시 그 원전하고는 연결을 시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 제가 일본 국민분이면 우리가 이렇게 10년 전에 고생했으니까 이번에는 네네. 원자력 발전소 오면은 어떻게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대책은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가동시키면서 대책한다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이거 뭐 20년 뒤에 올지도 모르는데 멈출 수도 없는 그러니까. 거고. 그래서 오염수가 네. 다시 원전 사고가 나면 사실 바다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세계가 반대해도 네. 반영한 거 아닌가. 사실 육지에 저장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뭐 100년, 200년 저장해서 100년, 200년 지나면 반감기라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게 오염수가 아니게 돼요. 그때 생각해서 바다에 내보낼 수도 있지만 일본은 그것으로 채택하지 않고 그냥 금방 내보내자.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조금이라기보다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나라에서 바다로 내보낸 게 일본의 처음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뭐 어쨌든 이게 큰 자연재해가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일본에 계셨을 때 혹시 큰 지진 경험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지진은 제가 있었을 때는 없었습니다. 88년에 왔기 때문에요. 그 이후 95년에 효고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효고현에서 한신 대지진이라고 그 이후에 이름을 바꿨지만 큰 지진이 왔는데 그거는 95년이었습니다. 저는 88년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때까지는요. 그러나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흔들려요. 그거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흔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금방 이거는 멈춰질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95년은 그것이 대지진으로 이어진 거죠. 그렇군요. 이게 참 일본 분들은 그걸 그냥 일상으로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거군요. 어떻게 보면 네. 같이. 우리 같은 경우는 대지진을 일본에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려도 조금 참으면 이제 없어진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렇군요. 좀 지진이 없는 우리나라가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긴 시간 동안 저희 일본 관련된 인사이트를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웅달 책방에서 일본의 사회 전반에 대한
그 화제거리를 서로 사회자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앞으로도 은다르 채빵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호사카 유지 TV라고 있어요. 그것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오늘 뭐 촬영본이 나가는 이제 내일은 광복절인데요. 네. 79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진실된 역사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 학자로서 좀 감회가 어떠신지요? 예, 뭐 79년이 되었는데 요새는 그 역사가 좀 거꾸로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한 약간 그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역사는 발전해야 되는데 안 좋은 것이 그 퇴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역사는 퇴불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을 그 요새 조금 목격하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일본이나 한국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도 다시 큰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국제 정세도 있고 해서요. 네. 아주 밝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역사가 역행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네. 거예요. 역행 혹은 그 주기적으로 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가면 안 되는 길, 과거의 교훈으로 절대 가면 안 되는 길들이 있었는데 다시 그러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좀 막아야 될 것인데요. 네. 거기에는 역사적인 지혜라든가 모든 그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가 또 최근에 일본과 이제 우호 관계를 좀 하려고 노력 중인데 이제 뭐 최근에 사도광선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그 좀 역사 과거를 좀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본은 말로는 과거 식민 지배를 사과했다고 하지만 독도를 타케시마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일본 땅이라고 백서에도 넣고 또 저희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매춘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소녀상을 없애려고 로비까지 다른 나라에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민 분들은 아니 이렇게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친하게 지내자고 하면서 왜 이렇게 행동이 좀 다르냐. 그래서 왜 이렇게 일본은 과거를 반성하고 행동으로 좀 이렇게 변화가 좀 나오지를 않는 걸까요? 우리 기대만큼. 아무래도 그 독일하고 좀 비교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네. 독일은 그 후속 조치가 상당히 철저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그 나치 독일에 대해서 그것을 그 찬양하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금지되어 있고요. 네. 그 법으로 그러니까 나치를 찬양하며 이거 범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치 독일이 뭐가 잘못됐는가라는 것을 학교 교육에서 쭉 가르칩니다. 이것도 학교 교육법에서 그런 식으로 즉 그 과거 독일이 잘못된 그러한 내용을 그 젊은 세대들에게 계속 그 교육이라는 수준에서 전달한다라는 것이 이거는 그 독일 안에서 법적으로 즉 지켜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유대인에 대한 사과 네. 그리고 침략 존재에 대한 사과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 그거는 뭐 매년라기보다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네.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너무 그것을 했다 그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할 만큼 했어라고 하는 하루만 더 이상 뭐를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일본 안에서는 그런 법 자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침략을 했다라는 것은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또 52년에 다시 독립될 때까지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였잖아요. 그때까지는 반성하는 척했어요. 그때까지는. 사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그 안에 제11조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본이 과거 침략자였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그 연합군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여서 일본은 독립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침략국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대가로 독립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래요. 예, 조금 그 표현은 다르게 되어 있지만 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독립된 이후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특히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특히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 아베가 일본은 과거 침략자였다라는 것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 독일에서는 촌리가 그렇게 하면 즉각 그 날에 사임해야 돼요. 그게 독일의 법이에요. 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급급하라는 사람들이 다시 과거 일본은 잘못된 게 없다. 과거의 전쟁 자체가 바로 백인 지배였던 아시아를 아시아인에게 돌려준 해방 전쟁이었다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일본 극우의 논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해방 전쟁을 하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것도 일본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고 그 위안부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모집에 의해서 온 여성들 그러니까 성노예가 아니라 성노동자였을 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강제징용 이것도 그때 조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일본 극적자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징용한 것은 일본인이면 다 대만인도 일본인도 조선인도 다 징용했다. 이거는 법으로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관산이나 근함도 이거는 그 강제노동이 아니다. 강제노동이라는 말 자체가 국제법으로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일단 노동을 시켰지만 이것은 합법이었다. 이게 일본의 논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보면 노동을 시켰다, 강요했다 하고 강제 노동 이거 똑같이 보이니까 그냥 수용한 거예요. 한국은. 그러나 외교부, 한국 외교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본의 논리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했다 혹은 그러니까 뭐 일본인, 조선인, 대만인 가리지 않고 그때 전쟁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강요한 했다. 거다. 근데 이제 실제 교수님 보시 중요한 건 강요하고 강제는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그러니까 강제 노동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그 forced labor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쓰면 국제법적으로 예를 들면 ILO라든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노예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역사적으로나 현재도 강제노동 바로 노예노동이라는 것은 완전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절대 안 씁니다. 조금 풀어서 그 노동을 강요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러나 그 일본에서는 이어지는 말은 합법이었다. 그래서 뒤에가 이제 가로 열고 합법이었다. 그때는 일본인이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 부분도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름만 일본인이었거든요. 예,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름만 일본인이었어요. 국적은 일본 국적으로 주기는 했어요. 그러나 콜리는 완전한 일본인으로서의 콜리는 안 줬습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은 뭐냐? 선거권이에요. 선거권을 안 줬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조선인들에게는 특히 그 국회, 일본 국회에 진출할 수가 있는 그러한 국정을 담당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혹은 비선거권 이거 절대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국민이라서 이 합법적으로 동원을 한 거면 똑같이 권리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 그것도 3명을
그 아사가르스가 있는 위임이거든요. 네. 진용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진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전쟁도 나가도 네네네. 그때 그러니까 금방 당신은 진변제를 실시 못했어요. 조선에게는. 네. 그러니까 지원제로 했죠 먼저. 아. 예, 그 일본에서는 진변제이지만 네. 한국에서는 그러한 완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거 다 일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내적으로 했어요. 그 징용에 대해서도 즉각 징용, 일본인들한테는 즉각 1939년부터 징용했는데 못한다. 네. 조선이나 대만에게는.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바꾸면서 모집 그다음에 관 알성 이거는 조선 존노프에게 맡기는 형식. 근데 마지막에 징용. 이것은 1944년 9월부터인데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끝까지 권리를 안 줬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말을 바꿔가면서 사실상 강요인데 처음부터 이게 간제인데 네. 말을만 그냥 바꿨을 뿐이에요. 예.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당내적으로 완전히 마지막은 징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인으로서의 권리가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동원시키는 것은 그 국제적인 법적 개념으로서는 완전한 불법이에요. 예. 이거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네. 우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일본인이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 모든 게 합법이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 뉴라이트 한국 안의 뉴라이트 사람들의 주장은 깊은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그 일본 극우의 논리 그대로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좀 깊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 네. 그들 일본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그들의 논리의 이제 허점을 알아야 된다. 네, 일본은요. 그러니까 특히 한국 안에서도 일본 논리 그 괜찮은 거 아니냐라고 수용하시는 분들은 깊은 부분을 외명하고 있습니다. 혹은 모르고 있습니다. 혹은 알으면서 일본 논리를 그냥 수용하는 것입니다. 알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완전한 진리를 빨고요. 네. 모르는 분들은 그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 일본이 말하니까 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일본이 그 자신들에게 안 좋은 것은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는 그 진심으로 좀 이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사과하려는 거기까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예.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거군요. 그렇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깊은 부분은 덮고 그리고 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 그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요. 사도관산 문제에서 계속 일본에서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도 그때는 합법이었다. 일본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말이 군함도 때도 나왔고 이번에도 다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런 한국에서 거기까지 보도를 안 해요.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거는 거기까지 보도해도 한국인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안 한다. 이러한 그 언론 쪽에 잘못된 논리가 있어가지고 그 프로서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 그 약간 감정적으로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관습적인 게 좀 있어가지고 안타깝다. 일본은 그러한 한국의 관습적인 부분을 100%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함도 때도 저희 언론 보도를 보면은 강제 노동과 뭐 강요된 노동 혹은 뭐 약간의 뭐랄까 뭐 강요가 있었다 뭐 그런 걸 역사적으로 알린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 넘어가지. 교수님 말씀처럼 이 명칭이 얼마나 이게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건 정말 나온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함도 때 이번에 그 사도관상과 같은 논리였어요. 강제 노동 절대 이 말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first labor는 빼고 일본에서 제시한 것은 first work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을 강요당했다. 강요된 노동. 네네네네. 노예가 아니라. 그러나 first work, but that is not illegal. 불법이 아니다. 예.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first labor equal
일리갈 레이바예요. 그거는 국제법이에요. 네. 일본은 국제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 논리하고 그러한 그 사도관산이나 그러한 것은 문화적인 역사적인 것으로 분당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아닙니다. 법적 논리가 근저에 있어 가지고 문화라든가 역사라든가 모두 법적 논리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를 적용시키는 게 일본입니다. 한국은 다 완전히 그 따로따로예요. 네, 그래서 교수님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일본의 90년대에 이제 민주당 총리 하토야마 총리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이제 우리를 비롯한 아시아 쪽에 사과 식민지배 사과도 하고 또 우리나라에 오셔서 현충원에 뭐 이렇게 큰절도 하고 뭐 진심으로 좀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그 우리가 싫어하는 야스쿠니 신사 가서 이제 뭐 총리가 가서 이렇게 뭐 공물하고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일본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를 잔혹하게 식민 통치하고 2차 세계대전 전범이 묻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막 공물을 보내거나 신사 참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아시아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걸. 근데도 그렇게 총리가 이렇게 좀 참배를 강행하는 좀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요. 먼저 일본 내에 그 진보와 보수의 대결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본 안에서도 그 진보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은 언론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일본이 전체적으로도 진보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히 뭐라고 할까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특히 극우파들이 자신들도 논리가 필요하다. 아무래도 그 진보계가 여러 가지 논리가 강하니까. 그래서 이게 그 1993년쯤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1993년 고노 담화가 일본에서 발표되어서 위안부는 강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다. 이러한 내용을 일본 정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1993년 자민당 정권이었지만 고노 요헤이라는 관방 장관 그때 또 미야자와촌이라는 사람이 자민당촌이었지만 상당히 그 중도파였어요. 1991년에 한국에서 그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가지고 그때 일본은 위안부 동원을 일본이 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강제 동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강요가 아니라 강제. 그러니까 그것을 국제법상 불법인 거예요. 상당히 깊숙이 그 부분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발하는 역시 같은 자민당 내에 극우파가 이것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과거는 옳은 역사였다. 그러한 극우의 논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그 고노 담화에 대한 반발이 컸어요. 그래서 그때 저로모토 아베 신조가 중심이 돼 가지고요. 이제 그 극우의 논리가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라든가 역사 수존주의가 일본 안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그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아베 정권이 먼저 2006년에 1차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2차 2012년 12월에 2차 아베 정권 이때부터 본격화가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때 좀 반성하는 정말 좀 이제 그 세력도 있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는 이제 부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베 정권이 너무 길었어요. 7년 8개월이나 있어가지고 그 이후 그 스가 정권도 아베 정권을 계승했고요. 키시다 정권도 키시다 씨 자체는 친도파이지만 아베 정권처럼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먹어가지고 친도였지만 거의 아베하고 똑같은 노선을 지금까지 채택해 온 거죠.
이러한 10년 정도 사이에 일본 전체가 상당히 보수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가 또 그 과거를 잊지는 말아야겠지만 네. 그렇다고 일본이 이제 이육 국가로서 과거를 이제 넘어서 양국이 다 과거를 이제 서로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미래를 향해 가자. 이거는 목표는 공동의 그렇죠. 목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일본이 이제 과거를 부정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좀 이 난국을 헤쳐나가면서도 좀 이렇게 평화로운 그런 좀 양국 사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대단히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도 역사학계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그 한국에서는 정권에 많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근데 일본은 오히려 그 역사학계라든가 특히 아베 정권이나 그 극우 정권의 경우는요, 그 극우적인 역사학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논리를 계속 만들어요. 학계 수준에서. 네. 예, 그러나 그게 물론 정권에 따라서 그게 상당히 그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가 아니라 그 아베 정권이나 그러한 그 일본의 보수파 특히 극우파 정권에서는 자신들의 맞는 그러한 그 역사학계 혹은 역사 논의 이런 것을 또 그 만들게 했어요. 만들게 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정권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논의가 왜곡되어 있지만 그 진행되는 거예요. 일본은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러나 한국은 그때 전체적인 상황에 맞게 전체적인 논리로 가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습니다. 네. 인식이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리고 새로운 전체적인 이슈에 맞게 뭔가 새로운 논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래서 같은 민주당, 같은 또 보수당이라고 해도 또 그때 정권에 따라 또 달라요. 예, 이것은 그 만들어진 논의 이상으로 전체적인 논의가 우선시되어 있는 게 그 한국이다. 일본은 물론 전체적인 논의가 있지만 그 근조의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그 하나의 역사적인 인식, 법적인 인식 그것을 그 근조에 가르고 정권이 운영이 됩니다.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한국은 그것보다 그때마다의 정권의 사상 이게 가장 커요. 그러니까 그 뭐 학계라든가 혹은 논의되어 온 그 뭐 일관된 그 하나의 논리 이게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면서까지도 막 네네네. 강제 노동이 아니고 뭐 강요된 합법적인 노동이다 이런 자기들만의 그런 논리가 있고 그걸 계속 정권이 바뀌어도 가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일제 간접기는 네. 그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불법이죠. 예, 한국의 그 사법적인 논리도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거든요. 네. 이건 무효이거든요. 네. 완전 무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뉴라이트 분들은 일제 간접기는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그때는 나라는 없었고 일제 간접기는 네. 우리는 일본인이었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일제 간접기를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그쵸. 네네네. 그리고 건국절이라고 해서 네. 1948년 8월 15일이 바로 건국이 된 날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나라는 없었기 때문에 막 일본이라는 나라밖에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논리, 일본의 당시의 법적인 부분이 결국은 인정되는 거거든요. 나라가 없었으니까 일본이 있고 일본이었으니까 뭐 합법적으로 강요된 그러니까요. 노동을 한 거다. 예. 그런 식의 논리. 그리고 또 임시정부는 이거는 뭐 정부가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임시정부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던 굉장히 많은 그 독립운동의 네. 역사가 이제 일본 쪽이 합법이라고 하면 독립운동의 역사는 불법입니다. 그렇죠. 일본 정부, 일본 분들이 하는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폄하할 때 그냥 테러리스트 아니냐 그러니까. 그 논리잖아요. 그 논리가 합법화되는 것이 공익적을 완전히 인정하는 이거는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요새 많이 말하지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왜 거기까지 하느냐? 그거는 한국 내에서도 진일파의 후손하고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의 눈에 안 보이는 싸움이 계속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현재까지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더 우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포스 진보를 만능하여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요 윤봉길 의사 인정했죠. 그렇죠. 기타 독립운동에 임종이 중심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되었다. 이게 이승만의 신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을 그 이제 독립시킨다. 이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이라는 게 바로 그 1943년 가이로 선언에 기재가 된 바로 이게 처칠, 루즈벨트 잔재에서의 합의예요. 노예산 때에 놓여져 있는 한국. 그 뜻은 뭐냐? 당시 한국은 일본에 있어서 노예였다. 그러니까 일본 지배는 불법이다라는 뜻이었어요. 네. 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건국절 논란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라이트 분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도 이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때 이승만이 사실 그 진일파를 이용했거든요. 네. 예. 그때 진일파라고 해도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오히려 진일파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규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의 말을 믿으면 진일파라고 해도 다 그 중요한 효과를 줬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진일파가 문제가 아니라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투쟁이 그 다음의 세계의 사명이다. 이게 당시에 이승만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진일파들은 조금 그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그 이승만의 작전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 정권은 100% 진일파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이승만을 반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저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인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 계열의 대통령으로 지금 불리고 있지만 그 이승만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그 임시정부에서 이제 대한민국이 법통이 생긴 거고 이 헌법에도 명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부정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을 일본하고 맺었죠. 네, 그렇죠. 그 제2조를 보면 일제 간접기는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한국은 일제 간접기 불법인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아까 이야기한 그 1943년 가이로 선언. 네. 거기부터 쭉 그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포스 침보를 만능하여서 네. 일제 간접기는 불법이에요. 노예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복회가 8월 15일 이제 그 기념식을 취소한 거잖아요. 네. 3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87년에 독립기념관이 생긴 이래 거기서 쭉 견칙식을 해왔어요. 네. 근데 이번에 안 하는 게 처음이죠. 참 저희 몰랐던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광복절을 맞아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아 왔던 네네네. 그 우리의 역사와 어떤 그 논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한국으로 이제 국적을 또 이제 그 바꾸셨다고 네. 이제 일본에서 한국인이 되셨는데요. 네. 그 언제 좀 이렇게 그 국적 변경을 하신 건가요? 제가 한국에 온 것은 1988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2003년에 그 한국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이 없기 때문에 이중 국적자는 아닙니다. 이름만 일본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된 지 2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예, 그 교수님 이름 때문에 한국 뭐 최근에 뭐 이게 국적을 변경했나 이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 20년이나 됐다. 네네, 뭐 21년째. 21년째.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은 독립운동가로 잘 알려져 있지만 좀 우리가 광복절을 맞아서 교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셨을 테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조명해 볼 만한 독립운동가 분이 있다면 좀 어떤 분이 있을까요? 조명하 의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제가 조명하 의사 연구회 회장도 한번 했고요. 네, 그분은 그 한국이 아니라 대만에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이고요. 1928년 대만을 방문한 육군 대장, 이 사람은 그 이루안 히로히토의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 육군 대장 그니노미야라는 사람을 적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적살에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그니노미야는 6개월 정도 후에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의거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일왕의 장인 그 태상이 아주 컸습니다. 특히 독립기념관에서는요, 그 4대 의거 중 하나가 이 조명하 의사의 의거입니다. 4대 의거는 안중근, 네. 이본창, 네. 그리고 윤봉길, 그리고 이 조명하. 그런 분들하고 동등하게 보는 정도의 중요성이 있는. 예, 왜냐하면 태상이 컸다는 거죠. 네. 안중근 의사의 경우는 이토 히로부미, 네. 그 일본 촌리를 지낸 사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명하 의사는 장인 일왕의 장인 어른이자 육군 대장이기 때문에 육군 대장은 당시 일본에서는 그 촌리하고 동격이었습니다. 굉장한 건물이군요. 네네. 그리고 또 이본창 의사도 아시다시피 도쿄에서 그 당시 환대자였던 히로히토, 나중에 일왕 히로히토의 폭탄으로 던진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비껴나갔지만 대상이 아주 컸다라는 거죠. 윤봉길 의사도 1932년 일왕 생일이죠. 견축식에 상하이에서 있었지만 거기에 폭탄을 던져가지고 일왕을 대신한 육군 대장을 살해했습니다. 역시 그 대상이 컸다라는 면에서 그 4대 의거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명하 의사 그 의사님께서는 이렇게 큰 의거를 하셨는데 좀 우리나라에 좀 알려지지 않았던 좀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대만에서 그 이루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국 안에서 혹은 또 그 중국이라든가 그런 굉장히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있었던데 였으면 많이 알려졌을 텐데 사실 대만은 일본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러한 의거에 대해서도 1년 정도는 일본은 비밀로 했습니다. 네네. 그런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안 가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조명하 의사의 의거로 이 개인적인 그 독립운동의 의미도 있겠지만 좀 어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어떤 기폭제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좀 연결된 부분이 있을까요, 역사성이? 그 고향이 그 조명하 의사의 고향이 그 김근 선생님과 똑같습니다. 그분은
한국에 있으면서 일본으로 가서 그다음 대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 가서 김구 선생님을 그 만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중간에서 그러한 의고를 일으켰습니다. 24세예요. 그때. 꽃다운 나이에. 예,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 모두 그 비밀로 하기 위해서 가족하고의 그 편지라든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예, 사실 독립운동가들은 그런 거 거의 다 남기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하 의사에 대해서는 그 임시정부에서 윤봉길 의사까지의 위고를 즉 그 존리한 책이 나왔거든요. 네. 이게 그 임시정부에서 발간했습니다. 네. 그 속에 조명하 의사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조명하 의사가 이렇게 그 일본 일왕의 그 장인을 이제 의고로 척사를 하고, 그럼 아무래도 좀 이제 뭐 일본 정부에 의해서 탄압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뭐 그 뒤는 좀 어떻게 되셨나요?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분은 사형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정도 후에 그 안정근 의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뭐 무조건 사형이죠. 그 대만에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좀 그 어떻게 우리나라에 좀 이렇게 그 유해가 좀 돌아와서 좀 어떻게 무덤이 좀 이렇게 한국에 있으신가요? 지금은요. 그곳은 아마 대만에 있는 곳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조명하 의사의 돈산이라든가 그것은 과천에 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대만에 지금 그 한국인 학교가 그 타이페이에 있습니다. 예. 한국인 학교 안에도 돈산이 있습니다. 예, 그 돈산 만드는 데도 제가 많이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 교수님께서 그런 또 그런 것도 했습니다. 힘을 써주셨군요. 네네네. 그러나 유해 같은 것은 아무래도 당시 일본은 유해 같은 게 남아 있으면 또 그게 손지가 돼가지고 독립운동의 그 진원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하게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군요. 과천에 사시는 분들은 조명하 의사님의 동상 앞에서. 네네. 아주 큰 돈산입니다. 거기 15m 정도 있는.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광복절 이제 내일이잖아요. 저도 네네. 가족하고 한번 과천에 조명하 의사님이 동상에 가서 좀 묵념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께서 귀화하시는 시점이 2003년,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은 이제 제가 느끼기에도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다 우리는 이제 수입하고 뭐 일본 만화 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수님이 일본에 계실 때 과거에 막 8, 90년대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 차이는 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일본에 사실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 문화라기보다 스포츠 문화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제일 한국인들이 굉장히 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유명한 사람은 그 장훈이라든가 그리고 축구 선수 중에 굉장히 많은 제일교포가 그냥 일본 이름을 갖고 또 원래는 한국 사람이었는데 기화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으로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었고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도 뭐 일본인으로 있지만 원래는 한국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가수라든가 배우 그 굉장히 예를 들면 가찬욕이 있는 가수 그거 보면 제일교포예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배우 아주 연기를 잘한다. 혹은 굉장히 키도 크고 일본인답지 않게 여성이라고 하면 굉장한 좀 미인이다.
이런 표현하면 뭐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좀 일본인처럼 안 보인다. 그런 사람 알고 보면 제일 예뻐요. 그러니까 저는 언젠가는 이러한 문화적인 힘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사실 욕토산 아시잖아요. 네네네. 욕토산 뭐 북한 사람이잖아요. 네. 제베다를 아시죠? 그렇죠, 그렇죠. 일본에서는 오야마 마스타츠예요. 극진 가라데. 예, 극신 가라데 다 일본인으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욕토산도 제베다르도 한국 사람이었구나. 이거는 당시 일본 사람들 볼 때 다 두 사람 다 슈퍼맨이거든요. 예.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권위 있고 유명한 네.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인, 뭐 북한 사람. 그런 면에서 이게 한국의 스포츠 문화 또 엔터테인먼트 문화는 일본의 조변에 갈려 있다라는 그 생각을 저도 가졌고 저뿐만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 한류가 세계적인 문화가 됐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본의 그런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말 네. 교수님 어리실 때도 우리 한국의 좀 문화적 역량이 좀 잠재돼 있었다. 네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불과 한 20년 사이에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역량이 완전히 역전된 것 같습니다. 네네. 한국 문화에 일본의 이제 침투 과정, 침투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일본에 이제 전파된 과정. 네. 어떤 식으로 이게 좀 이렇게 진행이 됐나요? 예, 사실 그 80년대도요. 일본에서 한류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 그 조용필이 일본에 네. 가서 4번이나 일본의 그 12월을 그 마지막 날에 하는 그 홈백 노래 합정 네. 거기에 4번이나 조용필이 선발됐고요. 그 홍백 노래 합전이 뭐 되게 권위 있고 큰 그런 굉장히 어떤 행사인가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NHK에서 하는 거기에서 선발된다라는 것이 일본의 가수로서의 명예예요. 굉장한 명예입니다. 케운숙이라든가 이러한 분들도 그런 데서 굉장히 많이 그 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가수들이 일본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상당한 유명세를 탔고요. 그 다음 또 일본에서는 보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그 완전히 그 일본 노래를 하는 한국 가수 보아. 네. 그러나 보아는 처음 일본 노래를 했지만 그 브레이크 댄스를 엄청나게 잘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브레이크 댄스를 그 마이클 잭슨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댄서가 일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누렸고 또 한국말하고 영어, 일본말을 섞어가지고 또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 보아의 영향도 굉장했습니다. 일본에서. 보아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 다음 뭐 연사마도 네. 있었고요. 근데 그 전후해가지고 돈반싱이라든가 카라라든가 특히 카라는 한국어 노래를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그룹이었어요. 그곳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글을 엄청나게 많이 배우기 시작해요. 전에는 일본어로 하거나 일본을 네네네. 좀 혼용했는데 네네네. 이제는 그냥 한글로만 완전히 한글로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온동이 춤 같은 거 네. 카라가 맞아요. 유행시켰고요. 그리고 선행도 많이 했습니다. 동북 대지진 때 굉장히 그 피해가 많았던 그 일본에게 그 헌금도 하고요. 카라가 그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 사람들의 사랑도 받았습니다. 돈반신기는 그 실력으로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게 한국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줬고요. 그다음 그룹들이 많이 건너가잖아요. 네. 그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가 일본에서 그 처음 그 모습을 선보였을 때는 일본 어른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나요? 2.0밖에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러한 쇼케이스는 조그만 홀이었는데 네. 2만 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네. 뭐 아예 들어갈 수도 없고 그냥 네네. 난리 났겠네요. 그래서 어른들이 놀랐던 거죠.
근데 그때는 SNS를 통해서 이미 그 소녀시대가 많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일본의 어른들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정도구나. 이제 SNS 시대다. 예, 뭐 유튜브 같은 거죠. 네. 당시는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노래뿐만이 아니라 춤까지 연습해서 온 일본인들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그러니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네네. 그 다음에 뭐 슈퍼주니어라든가 일본에 가면 지금 말하면 그 도무 크장 그리고 매진시켜요. 야구장, 동구장 큰 거. 예. 몇만 명 들어가지 않나요? 5만 명. 야, 5만 명을 매진시키나요? 이거는 그 일본인 가수는 못 돼요. 그런데 한국 가수가 오면 너무 그 장르로 매진시켜. 야, 일본 가수도 쉽지 않은 건데. 일본 가수는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데서 매진시키면 이게 성공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애들은 며칠간 BTS는 뭐 당연히고 뭐 블랙핑크도 그렇고요. 기타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번에도 가수 뭐 뉴진스가 그렇게 했잖아요. 5만 명 이상 들어가는 데를 연속적으로 매진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을 매진시키는 하나의 힘은요. 사실은 연사마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연사마 때 엄청나게 팬이 된 그 사람들은 30대 40대 아주머니들이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아주머니 30대 겨울연가 나올 때. 그 아주머니들이 쭉 한류 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하고 함께 한류 드라마 K-팝을 쭉 보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손장돼 가지고 어마어마한 한류 팬, K-팝 팬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한국의 우호적인 분이니까 아무래도 자식도 그래요. 편견 없이 이제 마주를 하겠네요. 그분들은요, 그 사람들은 한국이 선진국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특히 배현준이 나온 그 시점은 일본의 경제가 쭉 내려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한국이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또 태어났던 사람들은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을 받지 또 후진국으로 그 내려가는 일본에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세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일부에서 나눴던 막 그 과거 식민 역사 반성 안 하는 그 일본 분들은 옛날 하나 잘 나갈 때 그 역사인데 지금 세대는 다르다. 아니에요. 정말 달라요. 그러면 좀 뭔가 이제 한일 우호의 이런 어떤 좀 희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럼 또 일본에 그 이런 K-팝 같은 드라마 뭐 이런 것도 많이 유명하지만 음식도 이제는 일본에서 상당히 한국 음식들이 이제 뭐 널리 퍼졌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다 한국 음식점이 여기저기에 일본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라면이죠. 한국 라면. 일본 라면은 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운 한국 라면을 그 일본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뭐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지만 그 매운 맛에 익숙해졌다고 할까. 그러니까 일본 라면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뭐라고 할까. 한국 라면을 먹으면 일본 라면이 그 2% 부족하다. 뭐 그러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한국 라면이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역시 일본 시장이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런 게 있죠. 뭐 김치는 다 들어갔고요. 기타 뭐 한국 음식으로서도 뭐 삼계탕 같은 것도 일본에서 뭐 굉장히 많이 그 먹고 있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이 와서 또 그 한국의 좋은 음식을 맛보고 일본에 또 돌아가서 일본 쪽에서도 그런 곳을 계속 그 즐겨 먹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정말 참 많은 문화 교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교수님 제가 그 일본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JYP 박진영 그 JYP 회사에서 하는 일본인들로 구성된 한국식 K-팝 아이돌
네네네. 뽑는 그 뭐 니지 프로젝트라는 그 예. 방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게 뭐 굉장히 화제가 됐었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아이돌들은요 완성형이 아닙니다. 일본의 그 아이돌 문화라는 것은 아직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는 춤이나 노래를 하는 아이돌을 그냥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함께 성장해 나가자라는 게 좀 있으니까 네. 실패하는 것도 많습니다. 일본에서는요. 네. 사실 그 인디 같은 뉘앙스가 네.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처음부터 그런 아이돌을 내놓는 회사들은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회사에 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아무것도 아닌 아이돌도 그냥 TV에 내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맞아. 그래서 보다 보면은 좀 우리나라 가수분하고 봤을 때는 이게 춤이나 노래가 너무 엉성하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일본의 어떤 면에서는 문화인데 한국은 완성판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일본에서 비교하니까 이게 네.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일본의 음악 시장 이 세계에서 두 번째이거든요. 미국이 그 세계 50% 갖고 있고요. 네. 일본은 그 세계에서 22% 정도의 음악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히 크네요. 예, 론던보다 커요. 네. 론던은 크다고 생각하지만 13%예요. 영국이 생각보다 작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일본이 두 번째로 아주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그 한국보다 훨씬 크니까 그리고 전소가 비슷한 일본 시장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은 그 트와이스 같은 그룹송에는 그 일본 스타가 3명 정도 있잖아요. 그 9명인가요? 9명 가수 중에 3명. 네, 사나, 미나, 모모 세 분이 네네, 계십니다. 3명인데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아예 그냥 일본 아이들로 다 하자. 맞아. 100% 일본인. 네네네네. 9명이. 예. 7명일 건가요? 네네. 네, 그러나 그것을 뽑는 과정에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완성판 아이돌을 일본에서도 내보내자. 이거 하나의 실험이거든요. 네. 일본은 그냥 함께 성장해 나가자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네. 완성판이 나올 때에 어떻게 되는지라는 것은 조금 지켜봐야 하지만 그거는 한국 스타일이에요. 사실. 네, 그래도 일단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일본의 음악 시장 엄청나게 바뀌어요. 실제로 네. 그 니쥬라는 그룹이 여자 그룹이 이제 한 3년 전인가 데뷔를 했는데 네네네. 뭐 코로나 때문에 좀 활동을 많이 못 하긴 했지만 네네. 일본 내에서 뭐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면서 굉장히 네네. 매출도 높고 예, 이제 끝났죠. 네.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네. 끝났죠, 사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은 뭐 이제 또 세계적인 진출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네. 그러니까 시즌 2가 네, 시즌 2로 되는 거네요. 또 남자 그룹도 하고 다양하게 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쨌든 한국식으로 일본이 지금 아이돌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에 제가 느끼기는 일본 분들은 한국 하면 이제 무시하고 우리께 최고지 하면서 이런 시도 자체를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건가요? 많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그거는 세계적인 그 K-팝 그리고 한류 자체의 성공이죠. 예. 그러니까 일본은 해외에서 한국이 다 성공해 나가니까 예를 들면 카타르 월드컵에서 BTS의 그 가수 맞아요. 누구였지? 공연했잖아요. 예. 이게 초청돼 가지고 이게 주제가도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일본은 굉장히 부러운 거잖아요. 배 아프죠. 배 아프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거 한국을 절대 무시를 못한다. 그리고 드라마도 그래요. 드라마도 왜 한류 드라마 혹은 영화가 세계적인 상을 계속 받고 넷플릭스라든가 네. 뭐 디즈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느냐라는 것을 또 연구를 해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왜 저렇게 못하냐? 네. 연구를 했더니 한국에는 대학교에 80개 정도 영화예술학과가 있다. 일본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게 없군요. 없어요. 의외네요, 되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엄청난 차이가 있대. 그래 일본에서도 그러한 영화 예술계를 가르치는 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학교 아니에요. 네. 그냥 그 일본에서 말하는 전문학교. 전문학교. 그냥 뭐 연기학교.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돈을 내면 그냥 그 학원 같은 느낌. 수료할 수가 있는. 네.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학위를 그 받으면서 가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이 그것으로 연구를 했더니 바로 그 드라마도 원씬이 다 계산되어서 만들어져 있다. 씬 하나하나에 모든 동작이나 소품 배치가 다 계산되어 있다. 모든 우리나라는. 게 계산되어 있다. 한국이. 그것으로 일본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 저희는 그게 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네, 일본은 그렇지 않은가 보네요. 네, 일본은 그러니까 감독들도 나이가 너무 많아. 너무 올드하게 너무 많은데 일본은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코니가 있어가지고요. 또 은퇴를 많이 안 해. 네, 만들어낸 작품을 보면 그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발휘력이 별로 없어. 재미없어 사실. 그렇죠. 우리도 지금 뭐 한 10년 전 드라마만 봐도 벌써 흐름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한계점에 일본은 도달을 했고, 뭐 앞으로는 한국을 흉내내 가지고요. 또 새롭게 한국을 benchmarking 해가지고 또 일본 엔터테인먼트 문화도 또 새롭게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국도 뭐 아주 우리가 계속 앞으로 달리고 있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된다. 네네. 근데 또 최근에 몇 년 전인가요? 그 일본에서 또 이제 그 이 배 아픈 분들이 한국 한류붐 저거 그냥 국책 사업이다. 국가에서 무슨 돈으로 밀어서 된 거다면서 쿨 재팬인가 뭔가 했다가 대차게 망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쿨 재팬이라고요.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좀 그 일본 엔터테인먼트 문화를 육성하자라는 그러한 그 정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돈만 지원하거나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뭔가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때 사실 그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는 한류에 돈을 쓴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상. 네. 그러나 그거는 먼저 조변이 완전히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만들어진 다음에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그러나 일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돈만 주려고 하니까 이거 그 돈만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 그 말씀해 주신 거 드라마나 케이팝이나 영화나 이런 게 있는 상태 세계적으로 먹힐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좀 홍보를 도와주니까 된 건데 그러니까요. 일본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드라마 만들고 이런 분들 안 되는 걸 갖고 하니까 안 된다. 안 되죠.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좀 한국과 일본이 특히 일본이 이제 과거 역사를 이제 반성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행동으로 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서 좀 이렇게 티격태격 우리랑 하고 있는데요. 좀 과거 세대와 달리 지금의 지금 청년 20, 30대 뭐 또 10대 일본 세대 분들한테는 좀 우리가 한일 우호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그 옛날에 일본 세대 뭐 특히 60대 이상의 일본인들은 과거의 식민지 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좀 그 알고 있어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죠. 60대, 70대, 80대는요. 그러나 그 이후 50대 이하 40대, 30대는 그렇지 않고 한국이 상승하는 그 세계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 한국을 알게 돼가지고 또 일본의 교과서에서도 그 10년대에는 특히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러한 그 영향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일본이 과거 잘못된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일본인들도 꽤 많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좋아질 가능성이 지금 그 젊은 세대에 많이 기대를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한국에서도 알려진 그 일본의 메이저리거 야구 메이저리거의 대표적인 선수 누구일까요? 그뭐 오타니 쇼헤이 오타니 쇼헤이. 예. 오타니 쇼헤이가 특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웠던 그 시기는 일본에서 유토리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네. 유토리는 그 여유로운 교육이라고 해서 절대 평가를 했어요. 상대 평가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이 좀 덜 된 거죠. 그리고 또 교육하는 내용도 인종이나 나라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그때 가르쳤습니다. 잘했던 시기. 네, 그러니까 오타니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그 좋은 이야기를 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 친구는 괜찮은 친구예요. 네, 그러나 오타니 같은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 이후는 그 기조를 일본은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네. 물론 그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독도는 일본 영토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부활시켰지만 네. 아베 정권이 돼가지고요. 예. 네, 그러나 다른 부분은 좀 유지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그 그래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 특히 2000년 이후에 교육을 받은 세대 그 이후의 세대는 괜찮은 거 아닌가. 한일 관계가 또 그러한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재편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국민 세대도 좀 달라지고 있으니까 네네네. 또 교수님도 한국에서 많은 활동 통해서 좀 이런 역사 인식에 이걸 넘어서는 진정한 한일국으로 갈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교수님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일본 경제가 세계 1위 미국을 한때 위협하던 때가 있었죠. 그때 교수님은 일본에서 아마 청년기를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거품 경제 시절 일본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그 당시는 특히 1985년에 브라자 합의라는 것이 일본하고 미국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은 그 대일 그 무역에 있어서 완전한 적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화를 약세로 돌리고 엔을 그 엔고로 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무역적인 미국 적자를 줄이자라는 데 일본하고 미국이 합의를 해가지고요. 그때 원 달러에 그 240엔 정도였어요. 네. 그것이 뭐 석 달 정도로 120엔 정도로 절반 수준. 예, 어마어마한 엔고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일본은 한때 불황이 됐지만 그러나 일본 중앙은행, 일본 은행이라고 하죠. 일본 은행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낮춰가지고 그래서 그 엔을 많이 그 빌릴 수 있게 했죠. 그곳으로 바블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네. 그렇게 하여서 돈이 넘쳤어요. 그리고 또 엔고니까 엔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쿄의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싸다라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쿄시가 미국 전체 땅보다 땅값이 비싸다. 예.
대단하네. 그러한 시기가 있어가지고 네. 미국의 록펠러 빌딩이라든가 그런 곳을 일본 사람들이 다 당시 구입했고요. 콜롬비아 용화라든가 그런 것도 다 당시는 구입했고요. 일본이 모든 그 세계에서 유명한 옥션에 반드시 일본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그 뭐라고 할까 전통이 그때 생겼어요. 아, 미술품 경매 뭐 이런 것들 돈 많은 사람들이 일본 분들이 이제 네네 예, 그 갑작 벼락 부자가 됐어요 일본이. 당시는 네. 당시는 그 일본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해외 여행 가는 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간다 그러한 느낌이었어요 당시는. 1985년 이전에는. 네. 그러나 85년 이후는 계속 이제 일본인이 갑자기 벼락부자가 돼가지고요. 이제 그 세계를 누비기 시작했어요. 그냥 대중적인 서민분들 중산층도 얼마든지 해외 여행 간다. 네네네. 그러한 뭐 들떠 있는 느낌. 그 당시 그게 일본 전체의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때는 뭐 문제는 못 느끼고 되게 이렇게 좀 풍요롭게 느끼셨었겠네요. 아무래도. 네네. 그리고 주식을 하면 그 주식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저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땅값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도지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땅을 사면 계속 올라간다. 땅값이. 네. 떨어진다라는 것은 당시 일본의 산식에는 없었어요. 무조건 오르는 거다. 예, 주식하고 도지는 오르는 것이다. 예, 그게 당시 산식이에요, 일본에. 그게 상식이었나요? 산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일단 일본은 선장기였기 때문에 네. 조금씩 다 올라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갑자기 또 그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지만 네. 이게 거의 그때까지는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몇십 년 네. 동안 조금씩 오르다가 그러니까. 더 오르니까. 네. 그 교수님 약간 여담인데 우리나라도 그 부동산 불패시나 이런 거 있거든요.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서점 같은 데 가면 부동산 투자 서적이나 이런 거에도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책들이나 주장하는 그 전문가들이 있었나요? 있었을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그때 그런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요. 분위기상 반드시 그런 어떤 트렌드를 타고 네. 나가는 책들이 항상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빚내서 투자해라. 네네네. 그렇군요. 네. 교수님 근데 이제 부동산 거품이 결국엔 터졌잖아요. 90년대 초에. 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을 맞으면서 일본 경제가 추락을 했는데요. 네. 특히 잃어버린 30년 동안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 네, 아날로그 맞습니다. 사회에서 멈춰버렸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좀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그 일본은 그 20세기에 성공한 나라다. 물론 전쟁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빨리 다시 회복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것은 20세기다. 그 성공한 비결은 장인 전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수한 개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제조업에서 사실 성공한 거죠. 네, 그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그 일본 세대가 지금도 많은 회사의 경영진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IMF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윗사람들이 많이 그만뒀어요. 사실. 예, 전리해고가 네. 있었고요. 네, 일본도 IMF 때 한국 IMF가 됐을 때 일본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아시아 통화 위기였기 때문에 그래도 4개 정도의 증권사나 은행이 망했을 뿐이지 그때 일본 내에 그 회사하고 그 노조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합니다. 초임금도 되니까 전리해고를 하지 말아 달라. 합의를 했어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임금 그러나 전리해고는 기본적으로 없다.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임금을 낮추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합의를 한 거예요. 많은 그 회사에서. 많은 회사에서. 예,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버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존해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아주 획기적으로 바꾼다라는 것을 못했죠. 사실상. 그러니까 윗사람들 그대로 남았어요. 오래된 옛날의 사고방식인 분들이 남았다. 네. 그러니까 IT가 디지털이 중요하다라고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런 거 없이 성공해 왔다. 그거는 차인 정신이다. 그쵸.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그 노하우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시대에 뒤처졌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요. 네. 은퇴하시는 그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런데 은퇴하는데 후계자가 없다는 거야. 왜 후계자가 없냐. 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장인 정신으로 지금도 하는 그러한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요. 이게 환경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요. 옛날처럼. 그 깨끗하게 안 보여. 너무 올드해 보이는. 예. 뭐 들어가면 아직 그냥 고생하고 있는 그 탐이 그냥 그 스며들고 있는 그러한 직장들이 많아. 네, 그래도 그렇게 성공한 분들은 이게 여기서 나는 성공해 왔다. 그것을 좀 계승해 달라. 그런데 후계자가 없어. 그렇게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그렇죠. 방식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IT화를 시키면요. 네. 그 환경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었을 테고 네. 이게 차인 정신 필요 없어요. IT화 시켰어. 이게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그 수작업으로 하지 않아도 이게 또 AI, IT가 다 해주는데 네. 이것을 안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IT 혁명 그것을 한국이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국은 IMF로 망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미국으로 따라갔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야 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성공한 거야. 그때는 한 번 망했지만, 네. 예, 그래도 그 빨리 이게 미국으로 따라갔어. 네.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일본은 성공하고 또 위기가 왔지만 합의로 일단 살아남았어요. 네. 살아남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개혁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 그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코로나 때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뭐 몇 명 뭐 이렇게 감염됐다 뭐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렇게 화면 같은 거 컴퓨터 화면 띄워가지고 그걸 하는데 일본은 무슨 스티로폼 같은 거에다가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수작업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서 아니 정부 기관이 저렇게 일 처리하는 게 맞나? 특히 그 백신 그 신청할 때는 한국은 그냥 컴퓨터를 금방 네. 신청할 수가 있잖아요. 뭐 앱으로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5분 있으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거요. 며칠 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IT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또 그 앱이 하나가 아니에요. 일본은 집안마다 다른 것을 써요. 그러니까 통합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니까 팽크가 나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이게 터졌어요. 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도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IT화를 해야 된다. 뒤늦게 알게 됐는데요. 잘 안 돼요, 지금. 잘 안 되는군요. 네. 교수님, 근데 이렇게 IT 산업, 디지털 산업을 키우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카카오톡 쓰잖아요. 외국 거 안 쓰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이제 네이버 라인이라고 우리나라 거를 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최근에 요 라인을 좀 이제 내놔라 강탈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이게 일본은 이게 왜 그랬던 건가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IT 기술이 후진이에요. 특히
자 IT 기술을 갖고 있는 인재가 없냐 하면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우수한 사람들은 오히려 기업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기업에 들어가면요 저임금이 굉장히 낮아요. 저임금. 예, 저임금이죠. 그게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뭐 굉장히 몇십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22만 원 정도 그러니까 220만 원 정도요. 네. 정도였어요. 저임금. 네. 그런데 지금 260만 원 정도예요. 저임금. 그게 굉장히 좋은 회사 뭐 소니라든가 그런 네. 데서도 그래요. 그럼 거의 막 40년 전. 네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일본은. 40년 동안 안 올랐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는데 엔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금해력은 지금 1995년이 최고였대요, 일본이. 그때 150 정도였는데 지금 7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시하고 비교하면 엔의 가치는 40% 정도가 됐는데 네. 받는 엔이 똑같으니까.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냥. 이게 어려운 거죠, 일본인들. 그쵸. 예. 요즘 또 엔저라서 안 그러지 뭐 해외여행도 그러니까 그래서 임금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인재들은요 일본 회사 안 들어가요. 해외로 나가버려. 혹은 일본 안에 있다 하더라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여러 곳하고 계약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인 야프는 일본 소프트뱅크잖아요. 네. 소프트뱅크 안에 인재가 사실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 기술 라인으로 다 가져가려고 했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분을 다 받아가지고. 네네네. 예. 그래도 그렇게 해버리면 이게 일본 안에 기술이 없는데 이거는 더 앞으로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기를 한 거예요. 일단 3년 정도는. 그러면 일본이 그냥 물러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기술력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네네네. 운영을 못하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건가요? 예. 근데 그거는 운영 못한다라는 것을 일본 자민당이나 일본 중앙정부는 몰랐어. 위에서 그냥 몇 년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들. 그런데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거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 거죠, 사실상. 그러니까 뭐 2년, 3년 후까지 기술을 흡수하고 예, 그 다음 또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을 하자. 이렇게 그냥 미뤘던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뭐 일본이 잘 포기한 게 아니고 아니에요. 밀어두고 나중에 또 가져가려고 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충분히 그래요. 이것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좀 정치권 분들도 이런 거 좀 잘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일본은 아니면 뺏어가지 말고 자기네 거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능력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돈을 많이 줘야지. 그런데 아직 연공 서열이 아직 남아 있어. 예,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 요새는 또 천년도 없앤다고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65세가 이르다 네. 천년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60세도 가지 않고 뭐 40대 넘으면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일본이 그러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에 좋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일단 들어가면 쭉 있을 수가 있어. 그렇죠. 정년까지 안전하게 해고 안 한다. 그런데 그 전년도 없앤다. 그럼 더 그러니까 70세, 75세까지 예. 가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는 IT, AI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안 들어가. 돈을 주면 들어가죠. 그런데 안 주니까 왜 갑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고통스러운 내부 수술을 하지 않는 한 계속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미래는 그렇게 자기 고통을 견디고 이거 수술을 하겠다. 그러한 회사가 나오지 않는 한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교수님 그러면은 일본은 내수 시장이 크니까 그렇게 막 세계적인 이런 기술을 따라가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하니까 기업들이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건가요? 처음은 그랬어요. 처음은 그렇게 내수 시장에 그냥
맡기도록 한 거죠. 그게 바로 바블이 고진 1990년대 초쯤부터 완전히 그 전환시킨 거예요. 네스 주도로. 그런데 네스 주도로 했는데 기본은 역시 월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무리 네스 주도로 했다고 해도 물가는 일단 올라가잖아요. 네. 그런데 월급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새 올린다고 해도 실질 물가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게 어디까지 갈 수가 있는지라는 것은 대단히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 정부가 야 이게 뭐 IT도 못하는데 반도체를 자급자족 못하니까 이게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니냐. 특히 네. 대만, 중국도 반도체 굴기하고 있고 대만은 네. TSMC가 있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나. 그러니까 일본이 없던 게 자존심 상해서 그런지 타도 삼성전자를 외치면서 대만의 TSMC, 미국의 IBM에 막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반도체 이제 공장 좀 일본에 지어라. 네. 그래서 이 정부 주도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일본의 좀 반도체 부활이 좀 가능할까요? 물론 소부장 부분에서는 일본은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공작 기계라든가 이것은 일본이 세계 제일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뒤져 있는 것이 일본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라든가 이런 것으로 그리고 미국 쪽의 회사도 유치를 했는데요. 그런 회사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게 그 첨단 기술이 사실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사실 그 유치한 이유가 말하자면 스파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한 첨단 기술을 그냥 거기에 일본인들을 많이 취업시키고 첨단 기술을 그냥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TSMC가 오히려 대만에서는 그러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 공장이 있지만 일본에 만든 것은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일본에도 불만이 있고 이게 잘 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일본이 자체 내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끝으로 일본 IT 경제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를 뽑자면 좀 어떤 걸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역시 디지털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게 디지털화라는 것은 마지막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마이 넘버라고 해서 특히 일본에서는 가져라 신고제로 70%까지가 가졌는데 30%의 국민들은 절대 안 갖겠다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거 갖게 되면 국가가 그 폰으로 나를 감시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옛날에 있었던 느낌을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이나 뒤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의무적으로 갖게 했잖아요. 주민등록번호를요. 그거는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그거 신고해서 갖고 싶으면 갖는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다. 그죠.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그 체계가 주민등록번호인데. 그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